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당은 당대표와 중앙당의 최고 기구들, 최고 지도 기구들이 있는 거고, 지역으로 내려가면 시도당이 있고 그 밑에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당원들을 장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만 권리당원인 시절이 얘기고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촛불혁명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당원 전혀 새로운 형태의 권리당원이 탄생했습니다. 이 권리당원은 오프라인 상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도 권리당원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박범계 위원장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박범계 의원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당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짜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고 애정 어린 지지를 보내는 것,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완전 전혀 새로운 유형의 당원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당의 미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먼대먼한 그분들, 그러나 우리 당의 다수가 된 권리당원들의 목소리를 키워주지 않으면 우리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것이 심장을 춤추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뭐가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천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평상적인 의사결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은 매주 단위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매일 단위로 의사결정을 하고 하루에도 몇 개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의사결정 아시다시피 당대표와 소위 고위전략회의 혹은 몇몇의 최고위원들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재량껏 뭐 수석대변인이 그냥 결정해서 그냥 그 전 국민의 그 논평을 발표하면 그게 당의 의사가 되는 겁니다. 과연 그래야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당원들의 지금 재무장된 혁신된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항상적으로 확인하고 반영을 해야 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나갔죠. 조금 더 제가 구체화되는 건 나중에 숨겨놓고 그거는 나중에 까주시던 거예요. 두 번째 공천의 문제입니다. 공천의 문제에서 과연 권리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권리당원들이 지지하는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 대표가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받아서 공천하는 겁니다. 근데 공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의 당원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도둑놈도 회의를 열면 옳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우리가 이거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회의를 열자 그러면 도둑놈 5이 모였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하면은 저 집 털면 좋겠다 그러는데 5놈이 회의를 하면 야 우리가 꼭 이 도둑질 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사결정 다수결 또는 집단지성의 장점인 거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거.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저희들이 저를 비롯해서 70만 권리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거의 한 20년간 이어져 온 정당으로 쳐들어가자 운동, 정당 참여 운동의 그야말로 최초의 성공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의 몇십 년간에 걸친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 그 중에 또 기억나는 장면으로 박범계 당시 판사가 그 오마이뉴스에 기고했던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법원 출입 기자였는데 그때 판사하실 때 그때 만났어. 그 왕따 당하는 노무현에게 나 깜짝 놀랐지.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유시민 작가 바리케이트에 서는 그 글 다음이거든. 근데 저기 사실 뭐 이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서도 지금 그 의원님이 이렇게 당대표 출사표를 밝히시면서 가슴이 펄떡펄떡 뛰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때 장면이 계속 오버랩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그때의 똑같습니다. 그럴 그때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민주당 압승의 이번 지방선거를 끝난 다음 날 모 기자가 저보고 고참급 반장이라고 하죠. 기자분이 저보고 위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분이 또 고맙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마가 편이란 말 있잖아요. 뛰는 말을 더욱 채찍질을 가해서 더 잘 뛰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 당이 70만의 당원이고 우리 대통령님 지지율이 70%가 넘고 우리 당 지지율이 50%가 넘는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아시다시피 각종 고용지표라든지 소득분배 지표들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밝혔습니다. 당정청에서. 약간 여론이 출렁했습니다.
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또 동아시아의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둘러싼 이러한 아주 장밋빛 탄탄대로만을 걸을 것 같은 한반도 대평화의 어떤 전기가 큰 흐름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 가지 디테일 상에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은 핵무기를 꼬불쳐놨다. 꼬불쳐놨단 말은 쓰면 안 되죠. 숨겨놨다. 이런 네. 좋지 않은 기사가 나오고 그것을 국내 보수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 쓰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이 지금 절대적인 기회인 동시에 절대적인 위기인 겁니다. 이 위기 시절에 박범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2002년에 판사직을 벗고 정확히 2002년 10월 18일인데 15%일 때 우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사표를 내니까 우리 법원장이 당신 미쳤냐고 그랬습니다. 박범계 당신 미쳤냐고. 그때 뭐 개나 소나 다 노무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아시죠? 예. 대통령일 때도 그랬습니다. 당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대통령이 꼭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신성한 법복을 벗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떠나는데 저분은 정말 정통성과 적통이 있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저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컷오프를 통과해서 돌풍을 일으킬는지 또는 당대표가 될는지 아니면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70만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민주당 당대표 후보 중에는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 저런 메시지를 장착해서 저렇게 호소력 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점은 분명하게 각인을 시킬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내부 조사에서는 제가 정말 엄청나게 고무될 정도의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요. 네. 뭐 그런 측면 말씀드립니다. 네. 범계님이 당대표가 되면 어떤 형태의 정당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특히 공천 시스템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네. 다른 거는 와, 네. 와. 이분들이 이렇게 찍혀 있구나. 이제 와. 여론을 이렇게 딱 알고 가시면 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거 순화한 거예요. 순화한 겁니다. 예. 트위터 여론입니다. 트위터 여론. 그냥 일부 이런 여론이 있다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당대표 출마 연설을 할 때 이렇게 연설을 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이 후보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말로 대단한 경력 그리고 우리 애당심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참 사랑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다 있는 분들인데 이 중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누가 가장 공정해 보이십니까? 누가 가장 공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포효를 할까 싶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살아온 정말 1994년에 판사가 돼서 9년 차 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문재인 수석님 밑에서 민정 법무비서관으로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검찰개혁, 검사와의 대화하고 오로 진짜 맨 땅에서 제 고향도 아닌 대전에 가서 8년 팍 끼면서 고생하셨죠. 국회의원 되고 이제 대전을 완전하게 전 시의원을 다 싹쓸이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 민주당의 정말 최고의 황금 옥토로 일궈놨는데요. 일관된 제 삶이 있습니다. 일관된 기준이 있고 적폐청산, 공정함, 정의로움 그 속에서 공천이야말로 정말로 당원들께 드리고 일관된 기준과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는 누가 가장 공정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저 자신을 선택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가시기잖아요. 뉴스 한 개만 내놓고 가세요. 저희 지금 기자들이 이거 인터뷰 보면서 기사 쓰고 있거든요. 하나만 할게요. 예, 한 개만 뉴스 주고 가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 정말 내일 모레 좀 정식 출마 선언할 수도 있는데 네. 네이밍은 안 붙이고 그냥 내용으로만 얘기 네. 드릴게요. 지방선거 공천을 보면 확실히 옛날보다는 진일보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잡음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느 후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 후보는 괜찮다라고 비호를 할 때 지적을 하고 비호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이 힘 있는 국회의원이냐 힘 있는 정치인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당원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처리되는 비중이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경선으로 갔기 때문에 그 문제되는 지역에서 크게 상처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정비하지는 안 된다. 근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느냐? 당에는 기본적으로 당이 해야 될 기본적인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미래 사회를 제시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당원의 뜻을 모아서 미래를 지향한다. 그게 당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묵직해야 됩니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 전국에서 특히 압도적인 압승을 한 지방선거에 우리 모든 지방의 수장과 지방의회를 다 싹쓸이했는데 그 속에서 당원들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현안들이 매일같이 벌어질 겁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안들이 정말로 신속하게 파악이 되고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아주 전문적인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긴급 처방이 가장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신속한 대응과 처방. 이것이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어령 비어령 아무 때나 그렇죠.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불만이 되는 당혁신에 진짜 큰 장애가 되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현안 대응을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하게 내리는 결정. 그 결정은 당대표도 타치할 수 없는,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일단 내용 상으로는 뭔지 일단 감을 잡았습니다.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대단히 네. 대단히 중요한, 필요하죠. 네. 왜냐면은 결국 일관성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기준의 적용이 공평해야 된다. 공평해야 그래야 그 결과에 대해서 네. 다수가 수긍을 하고 뒤에 이런저런 탈이 안 나고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리를 좀 네, 해볼까요? 네. 네, 그 의원님, 자 네. 그러면 컷오프 통과되거나 아니면 당대표 되시면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 왜 그래? 약속을 받아야겠어. 그러면 당 대표 출마 선언 하신 뒤에 또 이제 아직 지금 컷오프도 남아 있고 하니까 추가로 한번 또 네. 나오셔서 좀 그 내용 가지고 네, 네. 상세하게 또 이야기를 네. 해보죠. 왜냐면 할 네.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지금. 정말로 우리 뉴비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컷오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걱정 안 합니다. 예. 아 맞다. 참. 우리가 네. 어떤 지금 민주당입니까? 어떤 당원들입니까? 아 맞아. 하나만 더 죄송한데 부엉이 모임 아까 전에 그 뭐에 있어요? 그런 게? 뭐 이미 그 보수 매체가 다 보도를 했는데요. 뭐 예. 없는 걸 보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진짜 뭐 노무현 대통령 아니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모임 뭐 그런 근데 그 의원 명단 이게 다 맞나요? 어때요? 뭐 저도 회원이긴 합니다. 예. 예, 그 정도.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 우리가 이것을 뭐 편가르기라든지 또는 무슨 특권화라든지 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모임의 형태를 좀 개선하는 쪽에 좋은 선순환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다음에 또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알겠습니다. 또 오늘 모셔야 될 뭐,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제 한번 더. 바쁘시니까 네, 출마 선언하신 뒤에 네, 한번 아유 사람. 보시죠. 아유 땀이 좀 많이 났어요. 예, 그렇지만 제 소식 다 말씀. 네. 자 얼마 전에 독일 월드컵 한국팀의 마지막 경기가 있었죠. 독일과의 경기에서 러시아 월드컵 독일과 경기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골 손흥민 선수의 골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막막함과 싸웠던 손흥민 그 공이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혼자 뛰어갔잖아요. 네. 그때 과연 이걸 넣을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하지만 거기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 저는 그 모습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대통령 된 지 지금까지 1년 동안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데 과연 처음 취임식 선서하실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셨겠죠. 예, 혼자 계속 뛰어오셨는데 일단 최소한 UBC에 출연하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그 손흥민 선수 옆에는 그 우리 태극장서처럼
문재인 대통령 옆을 계속 지켜주시면서 계속 골을 넣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